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내일 말이에요. 오지 마세요. 상견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던 손끝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동우야,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것 같구나. 다시 한번 말해보렴. 내일이 내 상견례 날인데 애비더러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한식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3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동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대신 가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제 친아버지 형님이시고 절 아들로 입적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병원 이사장님이시니까 격식에도 그게 맞고요. 평생 키워준 아버지 한식을 눈앞에 두고 나타난 큰아버지는 과연 누구인 것이며 왜 갑작스레 나타나 동우를 아들로 입적시키겠다고 하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은 거대한 짐승이 내뿜는 서늘하고도 비릿한 숨결 같았습니다. 매캐한 경유차의 매연과 갓 구워낸 풀빵의 달큰한 냄새, 그리고 시장 바닥에 젖은 박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식은 습관처럼 어깨를 옹송그렸어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칼바람은 가림막 사이를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와 살을 저몄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직한 무쇠판을 닦아냈습니다. 어제 눌어붙은 고추장 양념이 바닥에 얼어붙어 잘 닦이지 않자 한식은 입가에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쇠수에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벌겋게 달아오른 연탄불 위에 커다란 무쇠판이 놓이고 그 위로 하얀 김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한식의 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수십 년 묵은 고목의 뿌리에 가까웠어요. 마디마디는 비정상적으로 비틀려 있고 손등은 뜨거운 기름이 튀긴 자국과 거친 세월이 겹겹이 쌓여 뭉툭하고 단단해져 있었지요. 그 거친 손으로 다시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며 그는 오늘도 고단한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한식씨. 오늘도 제일 먼저네. 이 추위에 잠도 없나 봐요? 옆자리에서 생선 상자를 부리던 김씨가 두툼한 장갑 낀 손을 비비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식은 멋쩍은 듯 허허 웃으며 빨간 떡볶이 판 아래 화력을 조절했어요. 잠이 밥 먹여주나. 우리 동우 이제 곧 큰일 치를 텐데 애비가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몸이라도 놀려야 잡생각이 안 나거든. 동우 녀석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공부를 혼자 힘으로 다 해내고 말이야. 한식씨, 이제 정말 고생 끝이야. 세상 천지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 시장 사람들이 다 자기 아들인 것처럼 기특해하잖아. 효자는 무슨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할 뿐이지. 걱정 말어, 김씨. 나 아직 튼튼해. 이 정도 추위는 예전 공사장 일할 때에 비하면 봄바람이지 뭐. 한식은 짐짓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구분 등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판을 닫고 나면 그의 오전 일과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점심 무렵엔 인근 빌딩의 청소 용역으로 뛰어갔고 밤이 깊으면 아파트 경비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졸음을 쫓으며 밤을 지새웠지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등을 바닥에 대고 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한식에게는 평생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 같은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33년 전
비 내리는 어두운 도로 위에서 운명처럼 품에 안았던 핏덩이 동우. 당시 아내였던 정숙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고 당황하면서도 한식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읽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주었지요. 그것은 한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선택이었고 정숙의 인생에도 큰 짐을 지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 지켜줍시다. 하늘이 우리 보고 키우라고 보내준 자식 아닙니까? 우리 자식으로 누구보다 귀하게 키워봅시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아이 앞길은 닦아줄게요. 그날 한식의 손을 꼭 잡았던 정숙의 온기를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이었으나 정숙은 동우를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시장통에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아이에게만큼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고 자신은 해진 옷을 입어도 동우의 준비물만큼은 1등으로 챙겼지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우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정숙은 지병으로 먼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아내를 보낸 상상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한식은 재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새엄마 밑에서 동우가 마음이라도 다칠까봐 혹은 자신이 다른 곳으로 마음을 쏟느라 동우를 소홀히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오로지 동우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남들보다 2배, 3배의 땀을 흘리며 아버지이자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한식은 자신의 이름 대신 동우 아빠라는 이름으로만 살기 시작했어요. 동우의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던 날 한식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그는 보름 동안 시장 노점과 공사장 잡부일을 병행했지요. 끼니는 길거리에서 파는 컵라면 하나로 때우기 일쑤였고 갈라진 뒤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양말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우야, 돈 걱정은 애비가 한다. 너는 오로지 책만 봐라. 딴 생각 말고. 알았지? 내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내 귀에는 제일 듣기 좋은 음악이다. 한식은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법학 서적들을 보며 자신의 구부러진 허리가 아들의 탄탄한 사다리가 되고 있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굽은 등은 아들의 미래를 향해 뻗은 유일한 길이었지요. 한식은 아들이 공부하다 지쳐 잠들면 몰래 방에 들어가 아들의 손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행여나 자기처럼 거친 손이 될까봐 고운 손으로 법전만 넘기길 바라며 밤마다 기도했지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통에 노란 가로등이 켜질 무렵 장성한 동우가 노점을 찾아왔습니다. 한식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는 서둘러 떡볶이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 내밀었습니다. 오뎅 국물에는 김가루를 듬뿍 뿌리고 동우가 좋아하는 튀김 범벅까지 얹어서 말이지요. 어여 먹어라. 날이 춥다. 공부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국물 좀 더 줄까? 따뜻할 때 어서 먹어. 애비가 간 딱 맞춰놨다. 아버지,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잠시만 국자 좀 내려놓으세요. 손목 아프시니까요. 동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국자를 든 채 멈춰서서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동우는 주머니에서 정갈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 합격했어요, 아버지. 검사 임용장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던 검사가 됐어요. 순간 한식의 귀에는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 소리를 내며 판 위로 떨어졌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사 최동우. 선명하게 박힌 글자를 보는 순간 한식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우야, 내가 정말 해냈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검사가 됐어. 이게 꿈은 아니지? 내 손이 너무 더러워서 이 귀한 종이를 더럽히면 어쩌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추운 데서 고생하시면서 저 가르쳐 주신 거, 저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제 검사복 아버지가 지어주신 떡볶이 냄새로 만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안 시켜드릴게요. 동우는 한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제일 먼저 달려와 한식의 어깨를 꽉 쥐며 고함을 쳤지요. 아이고, 한식 씨, 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동우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야, 여러분. 우리 시장 떡볶이집 아들이 검사가 됐답니다.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났어요. 오늘 장사 다 접고 잔치하자고요. 시장통은 순식간에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한식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옆 가게에서 수육과 막걸리를 들고 달려왔지요. 한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아들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한식은 시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으면서도 아들의 어깨를 연신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시끌벅적했던 잔치가 끝나고 한식은 홀로 낡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서늘했지만 그의 가슴은 무엇보다 뜨거웠어요. 그는 방 한구석 빛바랜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아들이 가져온 임용장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지요. 한식은 거친 손으로 아내의 사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화사하게 웃고 있는 듯 보였지요. 여보 들었지? 우리 동우가 검사가 됐대. 당신 보내고 혼자 키우면서 사실 겁이 날 때가 참 많았어. 내가 친애비도 아닌데 혹시나 내 부족함 때문에 이 귀한 자식끼리라도 막으면 어쩌나 싶어서 밤마다 기도를 했단 말이야. 당신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싶어서 잠도 못 이루던 밤이 수천 일이었어.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굽은 등이 잘게 떨리고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에는 30년 시장 생활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눈물은 임용장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동우,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재혼도 안 하고 녀석만 보고 살길 참 잘했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우리 동우한테 고마워서 나 오늘 좀 울어도 되지? 이제 당신 볼 낯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나 고생한 거 이거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다.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워. 동우가 내 아들이어줘서 말이야. 한식은 임용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었지만 작은 방 안에는 한 남자가 평생을 태워 만든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온 한 인간이 맞이한 가장 장엄하고 눈부신 새벽이었지요. 한식은 그렇게 임용장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내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전했습니다. 정숙의 웃음소리가 낡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고 한식의 굽은 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떡볶이 판을 닦던 그 거친 손이 오늘 밤은 세상 그 어떤 귀족의 손보다 고결해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복도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서늘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년생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진 동우의 구두 굽소리는 이제 제법 단단한 무게를 실어 복도를 울렸지요. 서류더미 사이에서 식어버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지새우는 일은 예사였지만 시장통에서 익힌 끈기 하나로 그는 검찰 내에서 불도저라는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최근 상부로부터 엄중하고도 은밀한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 조직인 대연의료재단의 대규모 횡령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맡게 된 것이었지요. 아직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인 내사 단계였기에 동우는 자신이 파헤치는 이 거대한 악의 정점에 누가 서 있는지, 그 배후가 자신과 어떤 지독한 운명으로 얽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로서 베일에 쌓인 재단의 회계 장부를 현미경 보듯 훑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지요. 강 검사, 이번 대형 건은 보통 일이 아니야. 재단 산하병원만 수십 개에 엮인 정관계 인사가 한둘이 아니거든. 자네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다쳐. 함께 밤을 새우던 김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듯 커피 종이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동우는 핏발선 눈을 비비며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수사관님, 제가 남대문 시장통 떡볶이집 아들 아닙니까? 즐긴 건 제 전공이에요. 윗선이 누구든 돈 냄새가 나면 끝까지 가야죠. 제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저 공부시켰습니다. 그런 분들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이런 구린 돈 만지는 놈들 제대로 잡아 넣어야 합니다. 그래, 자네 그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해야 하네. 상대는 의료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동우는 그저 가벼운 미소로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전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대연의료재단의 박진만 이사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검찰 내 심어둔 연주를 통해 수사팀 명단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단 첫 줄에 박힌 최동우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쥐고 있던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대가 파랗게 솟아올랐지요. 최동우 33살, 남대문 시장 떡볶이집 최한식의 아들. 박진만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은밀히 조사한 동우의 뒷조사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동우의 사진은 33년 전 자신이 빗길 사고로 위장에 없애버렸던 친동생 진혁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지요. 박진만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비서실장, 이 친구 말이야. 우리가 찾는 그 아이가 확실한가? 33년 전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살아남았단 말인가? 곁을 지키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조용히 입수한 강 검사의 유전자 샘플과 이사장님의 것을 대조해 본 결과 친족 관계 이미 99.9%로 확인되었습니다. 33년 전 사고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사장님의 조카가 확실합니다. 박진만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찻잔 속의 검은 차가 그의 속내처럼 어둡게 흔들렸지요. 하늘이 도운 건지 아니면 저승에 있는 동생놈이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구만. 나를 잡으러 온 검사가 내 조카라니 이거 아주 재미있는 판이 깔렸어. 사냥개를 죽일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지키는 충견으로 길들여야겠어. 그는 이 위기를 돌파할 가장 잔인하고도 영악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에게 동우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사냥개의 목줄을 쥐기 위해 동우의 신념을 통째로 뿌리 뽑을 독약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동우는 정체불명의 정중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대연의료재단의 박진만 이사장이 수사와는 별개로 강 검사의 잃어버린 혈육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다는 은밀한 메시지였지요. 동우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려고 던지는 얄팍한 수작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초대장과 함께 전달된 낡은 베넷 저고리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은 폭풍 전야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갑옷처럼 모시던 장롱 깊숙한 곳에 제 것과 한 쌍처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우는 결국 대연의료재단 꼭대기층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숨가쁘게 올라갈수록 동우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를 발 아래 둔 오만한 풍경이 펼쳐졌지요. 사방이 통유리로 된 집무실은 시장통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강 검사. 아니, 이제야 조카라고 제대로 불러보는구나. 내 조카 진우야. 박진만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고뇌에 찬 큰아버지의 얼굴로 동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끓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요. 동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시장에서 저를 키워주신 최한식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시려는 거라면 통하지 않습니다. 박진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탁자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단다. 33년 전 내 동생 진혁이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여자와 도망쳤을 때 우리 가문은 뒤집어졌었지. 그러다 끔찍한 사고가 났고 우리는 내 시신이라도 찾으려 현장을 수만 번 뒤졌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이 검사지가 증명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피로 연결된 혈육이라는 것을. 동우는 눈앞의 서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인 기관의 인장이 선명한 결과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요. 박진만은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하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뱀처럼 번들거렸지요. 동우야, 냉정하게 생각해보거라. 남대문 시장의 그 떡볶이집 말이다. 그가 왜 너를 데려갔을 것 같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핏덩이를 단순히 불쌍해서 키웠을까? 아니, 그는 내가 재벌가 아이라는 걸 알았단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내 베넷 저고리에는 우리 가문의 문장이 박혀 있었거든. 동우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지요. 그 노인은 너를 인질로 삼은 거야. 나중에 내 배경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지독하게 계산된 투자였던 셈이지. 30년 넘게 떡볶이를 팔며 헌신하는 척한 건 너를 완벽하게 세뇌하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이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삶을 통째로 바쳐 남의 자식을 키우겠니? 다 내가 성공했을 때를 대비한 저축이었던 거야. 내가 검사가 되자마자 그 노인이 너한테 상견례니 뭐니 요구하지 않더냐? 박진만의 말은 얼음 송곳이 되어 동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무실의 화려함과 박진만의 고귀한 채취는 그의 거짓말에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실어주고 있었지요. 동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굽었던 한식의 등이 사실은 자신을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강 검사, 이 대리석 바닥을 보게. 이게 원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야. 시장 바닥의 진흙투성이 삶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제라도 내 진짜 이름을 찾고 이 가문의 주인으로 돌아와야지. 그 비천한 노인의 아들로 살며 내 재능을 썩히기엔 내 피가 너무 고귀해. 박진만은 동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동우의 신념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서려 있었지요. 동우는 집무실을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쥔 유전자 검사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돈 때문에 키운 것일까? 내가 검사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투자한 것이었을까? 그 모든 눈물과 땀이 다 연극이었단 말인가?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순식간에 동우의 이성을 집어삼켰습니다. 박진만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동우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지요. 사냥개의 목줄을 쥐는 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것이었지요. 동우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 한식에 대한 사랑과 핏줄에 대한 잔인한 의구심이 시커먼 소용돌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진만이 주입한 독약은 그렇게 동우의 영혼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은 비서실장에게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준비해. 강 검사가 그 노인네를 스스로 밀어내게 만들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짜라고. 상견례 날이 아주 재미있겠어. 제 부모를 죽인 나를 친부처럼 모시게 될 테니까 말이야. 집무실의 문이 닫히고 동우가 떠난 복도에는 오직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던 검사의 심장에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불신의 칼날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박진만의 계획대로 비극의 서막은 아주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새벽바람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한식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난로 하나가 들어앉은 듯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떡볶이 판 앞에서 맵싸한 고춧가루 연기만 마시던 그가 오늘은 큰 마음을 먹고 번듯한 백화점 나들이에 나섰지요. 아들의 상견례를 앞두고 평생 처음 제 몸에 딱 맞는 양복 한 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식은 자신의 해진 점퍼가 유난히 초라해 보여 잠시 주춤거렸지만 곧 맞이할 아들의 경사를 생각하며 굽은 허리를 힘껏 펴보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가슴속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남색 양복이 제일 잘 어울리시네요. 원단이 좋아서 은은한 광택도 나고 아주 귀티가 납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가셔도 기 안 죽으실 거예요. 점원의 상냥한 목소리에 한식은 전신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마디와는 어울리지 않는 매끄러운 감촉의 양복. 소매 끝에 닿는 원단의 부드러움이 못내 어색해 그는 연신 소매 끝동을 만지작거렸지요. 거울 속의 남자는 평생 보아온 시장통 노점상이 아니라 이제야 어엿한 검사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식은 점원이 옷매무새를 만져줄 때마다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슬쩍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요. 이걸로 주시오.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애비가 가서 창피를 주면 안 되지 않겠소. 제일 좋은 걸로 가져가는 거니까 포장도 좀 신경 써주시오. 한식은 평생 노점에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를 모아 고무줄로 묶어두었던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 계산을 마쳤지요. 떡볶이 수천 그릇을 팔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지만 한식의 얼굴에는 아까운 기색 대신 흐뭇한 미소가 가득 번졌습니다.
묵직한 쇼핑백을 든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식은 좁고 낡은 방 한구석에 새 양복을 정성스레 걸어두었습니다. 혹여나 주름이라도 갈까봐 손바닥으로 조심스레 원단을 쓸어내렸지요. 그리고는 마치 내일의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좁은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화려한 한정식 집의 문을 열고 아들과 함께 당당히 입장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 내일이면 우리 동우가 상견례를 하오. 내가 당신 대신 동우 손목을 꼭 잡고 들어갈 테니 걱정 마시오. 우리 아들 장가가는 모습, 당신도 하늘에서 꼭 지켜봐줘요. 한식의 입가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양복을 향해 사돈댁 어른들에게 건넬 인사말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놈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흐뭇한 정적을 깬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동우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무겁고도 차가운 발소리가 낡은 복도를 울렸습니다. 방문이 열리자마자 한식은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했지요. 동우냐? 마침 잘 왔다. 어서 들어와 봐라. 애비가 내일 입을 양복을 맞췄는데 한번 봐주겠니? 이게 백화점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놈이란다. 색깔도 참 곱지 않니? 한식은 들뜬 목소리로 벽에 걸린 양복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동우의 시선은 양복이 아닌 바닥의 낡은 장판에 머물러 있었지요. 동우의 얼굴은 마치 차가운 가면을 쓴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동우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미안함과 박진만이 심어준 독한 의심 사이에서 괴로운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내일 상견례 말이에요. 그래, 애비도 준비 다 됐다. 머리도 오늘 깔끔하게 다듬었고 양복도 이렇게 지어놨으니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내 앞길 막지 않게 조심하마. 음식 먹을 때도 예의 차려서 잘 먹을 거니까 너무 염려 말어. 한식은 여전히 아들의 기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소매 끝에 실밥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한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일 오지 마세요. 상견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양복 소매를 매만지던 손끝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희박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동우야,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것 같구나. 다시 한번 말해보렴. 내일이 네 상견례 날인데 애비더러.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오지 마시라고요. 지훈이네 집안, 도덕성을 생명처럼 따지는 재벌가예요. 그런 자리에 시장 노점상 아버지가 나타나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큰아버지가 대신 가기로 하셨어요. 그분이 제 친아버지 형님이시고 병원 이사장님이시니까 격식에 그게 맞아요. 동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한식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한식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3년 동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운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동우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낯선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우야, 네가 어떻게 애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검사가 되면 나도 이제는 내 옆에 당당히 서도 되는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창피하더냐? 내 손이 거칠어서 내 앞길이라도 막을까봐 겁이 나는 게냐? 그만하세요,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거
정말 순수한 마음뿐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이사장님 조카로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투자하신 건가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대연의료재단 핏줄인 거 처음부터 알고 저 데려가신 거라면서요. 그동안 하신 고생들 다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요. 동우의 날 선 외침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주름진 손이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동우 역시 자신의 말이 과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눈밑이 파르르 떨렸지만 박진만이 주입한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동우의 가슴에는 미안함과 성공을 향한 비뚤어진 욕망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식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모멸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동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내가 너를 돈 때문에 키웠다고? 33년 세월을 투자라고 생각한 거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큰아버지 말씀이 더 일리가 있게 들려요. 내일 절대 상견례 장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제 인생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동우는 외면하듯 뒤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닫힌 문소리가 한식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굉음처럼 들렸지요. 한식은 비틀거리며 벽에 걸린 새 양복을 잡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옷처럼 보였던 남색 양복이 이제는 주인 잃은 수의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걸이에서 미끄러진 양복이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지요. 한식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화려한 상견례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합격 소식을 들려주며 건네주었을 때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초대장. 한식은 초대장을 가슴에 대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꺽꺽거리는 노부의 오열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33년의 헌신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한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한식은 거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새 양복의 원단을 쓸어보았습니다. 양복 소매에는 동우를 위해 밤새 떡볶이 판을 닦으며 참아냈던 고단함이 아들의 학원비를 위해 공사장에서 흘렸던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요. 돈이 없어 자신의 끼니는 건너뛰어도 아들의 책값은 제일 먼저 챙기던 그 무수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우야, 내 아들 동우야, 애비가 정말 너한테 투자한 거라면 이 가슴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겠니? 내가 내 자식인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한식은 찢어진 초대장을 쥔 채 바닥에 떨어진 양복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비참한 노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상견례 날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평생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한식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시린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연의료재단을 감싼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세 포탈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재단 이사장실에서는 연일 고성이 오갔지요.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평온했으나 그 안에 박진만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사장님, 조세 포탈 건은 어떻게든 방어하겠지만 리베이트 건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엔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팀장의 보고에 박진만은 쥐고 있던 수정구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실내를 메웠고 팀장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박진만은 창밖을 응시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비도덕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소라 나를 기소할 그 주임 검사가 내 아들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세상 천지의 아버지를 제 손으로 수사하고 구속할 아들이 어디 있겠어. 법적으로도 기피 신청 대상이 될 테고 말이야. 예. 이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동우 검사가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니요? 조카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진만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비서실장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오만이 뒤섞인 기괴한 빛이 감돌았지요. 최동우를 내 호적으로 올려야겠어. 친자인지 절차를 서둘러. 내 친동생의 유일한 혈육이니 법적으로 내가 양자로 입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야. 내 아들이 아버지를 구속하려 드는 패륜 검사가 되게 할 순 없지 않겠나? 그 아이는 이미 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어. 조만간 제 발로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거다. 천륜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덫이지. 박진만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동우를 자신의 법적 아들로 만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국 사건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지요. 그는 동우의 정의감을 비웃으며 승리의 잔을 미리 채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식은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찢어진 초대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던진 불신의 말들이 가슴속에서 비수가 되어 폐부를 도려내는 것 같았지요. 한식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참으며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대연 의료재단의 비리 수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박진만이 검찰에 출두하며 취재진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식은 화면 속 박진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기시감에 휩싸였어요. 그가 입술을 미세하게 실룩이며 안경을 고쳐 쓰는 특유의 습관, 그리고 오른쪽 눈가 밑에 흐릿하게 남은 작은 흉터. 저 얼굴 저 인간이. 한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뇌리에 박혀있던 33년 전의 파편들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밀려왔지요. 기억의 저편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한식은 고단한 공사장 일을 마치고 낡은 트럭을 몰아 귀가하던 길이었지요. 외진 국도변 전방에서 비틀거리던 승용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 숲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식은 급히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한식은 미끄러운 흙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복된 차량 옆으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구조를 하기는커녕 차갑게 식은 눈으로 뒤집힌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한식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숲을 뒤에 숨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피어오른 작은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것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진만, 바로 그 악마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습니다. 박진만은 아주 느린 동작으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복된 차 안에서 신음하는 동생을 보며 나직이 의졸였지요. 진혁아, 내가 말했지. 적당히 하라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따랐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다 내가 자초한 거다. 그러니 너무 원망 마라. 박진만은 전복된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동생 부부의 비명 섞인 신음을 배경음악 삼아 태연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지는 담배의 붉은 불꽃이 섬뜩하도록 선명하게 빛났지요. 그는 신발 끝으로 바닥에 흙을 차며 차량의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름 돋는 동작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연기를 뱉어내고는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식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다 차량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한식과 동우의 첫 만남이자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이었지요. 한식은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핏덩이 동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한식은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들이 친부라 믿고 따르려는 그 남자가 사실은 동우의 친부모를 죽이고 유유히 담배를 피우던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온몸의 피를 씻게 만들었지요. 동우야, 내 새끼 동우야, 네가 지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는 거냐? 그 악마가 네 부모를 죽였는데. 한식은 33년 전 박진만이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던 물건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너무나 고귀해 보여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것. 한식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 속에서 낡은 비단 헝겊에 쌓인 만년필과 금색 넥타이 핀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것에는 대연의료재단의 문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우리 동우도 믿어주겠지? 저 인간이 어떤 악마인지 알게 되겠지? 한식은 증거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박진만은 동우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만 한식은 이제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33년 전 불길 속에서 아기를 구해냈던 것처럼 말이지요. 집무실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상견례 날을 고대하는 박진만과 낡은 방에서 눈물을 닦으며 전의를 다지는 한식.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진만 내놈이 우리 동우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떡볶이 장수지만 아비의 이름으로 내놈을 지옥으로 보내주마. 넌 절대로 동우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노부의 구분 등 위로 서늘한 비장미가 흘렀습니다. 박진만이 설계한 악마의 연대기는 이제 한식이 쥐어든 진실의 증거 앞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한식은 증거물을 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아픔은 어느덧 박진만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3년 전에 그 빗길 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고 이제 그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검사로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자신이 그 길을 닦아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한식의 눈가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창틈으로 희뿌연 오전의 빛이 새어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방 한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남색 양복이 벽에 걸린 채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33년 전 비 내리는 국도변에서 아기였던 동우와 함께 집으로 가져온 한식의 전 생애를 짓눌러온 비밀의 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 악마 같은 얼굴을 어떻게 잊고 살았을까? 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지요. 켜켜이 쌓인 세월의 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안에서 빛바랜 옥색 비단 헝겊에 쌓인 묵직한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겊을 조심스럽게 들추자 은은한 금빛 광택을 내뿜는 만년필 한 자루가 나타났어요. 펜대 끝에는 대연이라는 문구와 함께 박진만의 이니셜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지요. 33년 전에 그 참혹했던 빗소리가 다시 귓전을 때렸습니다. 사고 차량 옆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동생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 사내가 떨어뜨리고 간 증거물. 한식은 그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그날의 비처럼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한식은 상자 밑바닥을 더 깊숙이 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모서리가 진 사각형의 물체가 걸렸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가 겁에 질린 채 한식에게 넘겨주었던 물건이었지요. 한식은 먼지 쌓인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방안을 채웠어요. 곧이어 빗소리 사이로 섞여 나오는 박진만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끝내. 기름이 새고 있으니 곧 불이 붙겠지. 목격자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진혁이가 살아나면 골치 아파지니까.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한마디는 명백한 살인 공모의 현장이었습니다. 한식은 가슴이 터져나갈 듯한 통격에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아비 행세를 해? 우리 동우를 내 죄를 덮을 방패막이로 쓰겠다고? 박진만,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한식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끄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들 동우가 했던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지요. 투자하신 거 아니냐는 그 비수 같은 외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독한 말들이 박진만이라는 악마가 설계한 덫이었음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걸린 새 양복을 향해 걸어갔지요. 찢어진 초대장 조각을 소중히 주워 모아 봉투에 넣고 만년필과 테이프를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챙기며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33년 전 불길 속으로 뛰어들던 그때처럼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우야, 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의 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꼴은 이 애비가 눈을 감기 전엔 절대로 못 본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막을 거다. 한식은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더 이상 비참하게 무너진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는 노병의 결연함이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는 거울 옆에 놓인 아내 정숙의 사진을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여보, 정숙아. 나 동우 찾으러 간다. 우리 동우, 저 지옥 구덩이에서 내가 다시 꺼내올게. 당신이 하늘에서 나 좀 도와줘요. 내 손 안 떨리게 우리 아들 살려야 하잖아. 한식은 현관문 앞에 놓인 구두를 닦아 신었습니다. 상견례 시간은 정오. 한식은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적막한 시장 골목을 깨웠지요. 1시간 남짓을 달려 도착한 교회의 한정식집 청운각은 화려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트럭을 멀찍이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정원 담벼락 너머 숲길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지요.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청운각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이는 동우와 박진만이었습니다.
박진만은 맞춤 양복을 매끄럽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동우의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지요. 그 가식적인 모습에 한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지요. 이어 다른 차에서 예비 사돈 일행이 내렸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기품이 서리 나지만 따뜻한 미소의 강 회장, 그리고 그 곁에는 단아하면서도 눈빛이 총명한 예비 며느리 지훈이 서 있었어요. 지훈은 정직하기로 소문난 변호사답게 화려함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위를 압도했습니다. 한식은 멀리서나마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동우와 가족이 될 분들이구나. 참으로 바른 분들 같아 보이는데 저 악마의 손을 잡게 할 순 없지. 한식은 지훈의 강직한 얼굴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토록 정직한 집안의 살인자의 핏줄이라 속이고 들어가는 것은 동우에게도 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터였습니다. 박진만은 강 회장에게 허리를 굽히며 가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동우는 그 옆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본 한식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한식은 주머니 속 만년필과 테이프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박진만을 파멸시킬 무기이자 동우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투자가 아닌 목숨이었음을 증명할 유일한 징표였습니다. 박진만이 승전보를 울리려 준비한 저 화려한 연회장이 오늘 한식에게는 아들의 인생을 되찾아올 마지막 결전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진만. 내 놈이 만든 그 가짜 천륜의 가면을 오늘 내가 사정없이 찢어발겨 줄 테니. 한식은 숲속에서 걸어 나와 청운각 정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세단보다 묵직하고 당당했지요. 낡은 양복 주머니 속에 진실이 뜨거운 불꽃이 되어 한식의 전신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청운각 건물 입구에 섰습니다. 화려한 세단들 사이에서 한식의 모습은 이질적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보다 더 큰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아들을 향한 33년의 사랑이 이제 심판의 검이 되어 악마의 심장을 겨누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동우야, 아버지가 왔다. 한식의 나직한 혼잣말이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의 깊은 숲길을 따라 들어가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한정식 집 청운각은 그 이름만큼이나 높고 푸른 기상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단아하게 뻗은 기와 지붕 아래로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에 깔린 백자갈은 내리쬐는 정오에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났지요. 하지만 그 눈부신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예약된 별실 내부에는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별실의 육중한 목조문이 열리고 화려한 신선로와 오색 찬란한 궁중 요리들이 상 위로 끝도 없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복초와 정갈하게 썰린 육사시미, 그리고 향긋한 송이버섯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누구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지요. 그 화려한 성찬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성 위에 올려진 장식물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방의 상석에는 대연의료재단 이사장 박진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맞춤 양복의 깃을 매끄럽게 정리하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의 표정을 지었지요. 그의 곁에는 수척해진 안색으로 고개를 숙인 동우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 경직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은 부드러운 손길로 동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강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
우리 동우를 이렇게 훌륭한 댁의 사위로 맞아주셔서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긴 세월 잃어버렸던 혈육을 이제야 찾아 아비 노릇을 하려니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군요. 박진만의 목소리는 적당히 낮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중저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애끓는 부성애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이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었지요. 맞은편에 앉은 강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박진만을 응시하다가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대기업을 일궈온 경영자답게 기품이 넘쳤고 그 깊은 눈매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박 이사장님 같은 분이 동우 검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니 저 역시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지훈이가 선택한 사람이라 믿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뿌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군요. 저는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말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그는 박진만이 사회적으로 쌓아온 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과 그가 보여주는 정중한 태도에 상당한 신뢰를 보내는 듯 했지요. 박진만은 강 회장의 칭찬에 몸을 낮추며 겸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가려진 박진만의 눈동자는 찰나의 순간마다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상 위에 차려진 진귀한 요리들을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은 음식을 즐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조만간 손에 넣게 될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늠하는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의료인으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동우가 강 회장님의 사위가 되면 저 역시 회장님의 고귀한 경영 철학을 곁에서 배우고 싶군요. 박진만은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며 강 회장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의 화술은 마치 잘 닦인 대리석처럼 매끄러웠고 빈틈이 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그 완벽한 연기 속에서도 미묘한 어긋남을 감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우의 곁에 앉아있던 예비 신부 지훈이었지요.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강직한 성품을 지닌 그녀는 직업적인 직관으로 박진만의 말투와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박진만이 동우를 언급할 때마다 묘하게 서늘해지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어야 할 그 눈동자에는 애정 대신 소유욕과 계산적인 차가움이 서려 있었지요. 또한 박진만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지나치게 화려하고 미사여구가 많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특유의 투박함이나 진심 어린 떨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상해. 동우 씨의 아버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답변들 뿐이야. 마치 법정에서 증언을 준비한 목격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잖아. 지우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박진만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의 논리적 허점을 찾으려 애썼지요. 특히 박진만이 동우를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할 때 지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동우가 남대문 시장의 노점상 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짓는 박진만의 가증스러운 동정 어린 표정은 지훈의 눈에 지독하게 위선적으로 비쳤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우 씨를 키워주신 그 시장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동우 씨를 가로챈 셈인데 그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진만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찻잔을 든 손을 파르르 떨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로 위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원망이라뇨. 비록 우리 가문의 혈육임을 모르고 키웠을지라도 동우를 이토록 훌륭하게 장성시켜 주신 분 아닙니까? 다만 그 비천한 환경에서 고생했을 우리 동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뿐이지요. 그 노인분께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고 인연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보상이라 지우는 박진만이 내뱉은 그 단어에서 지독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키워준 은혜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려는 태도, 그리고 비천한 환경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타인에 대한 멸시. 그것은 지훈이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 강 회장의 철학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지요. 지훈은 옆에 앉은 동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동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동우는 박진만의 현란한 거짓말을 들으며 구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만이 주입한 의심의 독약은 여전히 동우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나를 투자 대상으로 삼은 거야라는 생각이 동우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신선로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를 보며 자신이 평생 먹어온 시장통 떡볶이의 매콤하고 진솔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는 이토록 화려한 방 안에서 가장 이질적이고도 그리운 것이었지요. 박진만은 강 회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확신에 차서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상위의 비싼 갈비찜을 동우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자애로운 아버지의 흉내를 냈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강 회장의 손목에 채워진 한정판 명품 시계와 그가 가진 거대한 부의 상징물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진만에게 동우는 이 재벌가로 입성하기 위한 가장 값비싼 입장권에 불과했습니다. 지우는 박진만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따라가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지금 동우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우 뒤에 있는 우리 집안의 배경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기꾼과 범죄자를 상대해온 그녀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박진만의 품격 있는 언행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역시 박진만의 탐욕 어린 눈빛까지는 아직 읽어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화려한 음식들이 오가는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듯 했지만 지훈과 동우의 가슴 속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은 자신이 완벽한 승기를 잡았다고 믿으며 가장 비싼 와인을 들어 강 회장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두 가문의 무궁한 영광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시지요.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진실이 깨어지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지요. 박진만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청운각의 고요한 공기를 휘저어 놓는 그때 별실 밖 복도에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오는 노부의 발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막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진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스스로 승리에 취해 있었고 지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 함정의 균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겨우 지탱하고 있었지요. 청운각의 정오, 비극적인 반전의 서막이 그 화려한 상위에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정적을 품은 한정식집 청운각의 별실 연화실 안에는 가식으로 점철된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이 거만하게 들어올린 크리스탈 와인 잔 속에서 선홍빛 액체가 출렁였고 그 빛은
마치 승리자의 훈장처럼 그의 얼굴을 번뜩이며 비추었지요. 박진만은 강 회장의 흐뭇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종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자, 회장님. 우리 동우를 이토록 훌륭한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배하시지요. 박진만이 잔을 부딪히려 팔을 뻗던 그 찰나였습니다. 정적을 가르고 복도 끝에서부터 묵직한 발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단단한 나무 복도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그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물들던 그때 육중한 목조문이 예고도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고 상위의 식기들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얼어붙은 듯 문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지요. 그곳에는 남대문 시장의 초라한 노점상이 아닌 한 사람의 당당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식은 백화점에서 평생 처음 제 몸에 맞춰 샀던 남색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굽어있던 허리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빳빳하게 펴져 있었고 그 눈빛은 평생을 참아온 진실의 무게를 담아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진만이었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와인 잔을 놓칠 뻔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그의 인자했던 가짜 아버지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며 경악과 살기가 교차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게들, 당장 이 노인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건가. 박진만의 다급한 고함에 대기하던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압적인 기세로 쏘아보며 방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지요.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묵직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왜 여기에? 동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했던 죄책감과 예상치 못한 등장에 대한 당혹감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시커먼 소용돌이를 일으켰지요. 한식은 아들의 흔들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을 향해 꼿꼿이 섰습니다. 박진만은 다급하게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한식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이 노인이 우리 동우를 잠시 맡아 키워준 분인데 워낙 노망이 심해서 자꾸 자신이 친부라고 착각하며 행패를 부리곤 합니다. 어서 모시지 않고 뭐해. 박진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한식의 양팔을 붙잡으려던 찰나 강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60대 후반의 강 회장은 대기업을 일궈온 경영자답게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그 눈매에는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기품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그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모두 멈추시오. 이분은 노망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오. 할 말이 있어 여기까지 오신 분 같은데 일단 예의를 갖춰 들어봅시다.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정중했습니다. 그는 한식의 정갈한 양복 차림과 그 안에 서린 비장한 기운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될 지훈 역시 박진만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직한 변호사인 그녀의 눈에 박진만은 지금 진실을 은폐하려는 피고인처럼 보였으니까요. 한식은 숨을 크게 들이켜고 박진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운각의 대들보를 흔들 만큼 단호하고 장엄했습니다. 입 닥쳐라, 박진만.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천륜을 논하고 아비 행세를 하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게냐. 한식의 일갈에 박진만은 헉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화려한 신선로의 연기도 향긋한 차 향도 이 순간만큼은 지독한 위선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식은 강 회장과 지훈을 번갈아 보며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예비 며느님, 속지 마십시오. 이자는 우리 동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33년 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친동생 부부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핏덩이였던 동우까지 불길 속에 버려두고 홀로 담배를 피우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 단어가 방 안을 강타했습니다. 동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비틀거리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당황한 동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한식과 박진만을 오갔지요. 박진만은 안색이 흑빛이 되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이 정말 미쳤구나. 살인이라니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증거 있어? 당신이 본 게 확실해? 근거 없는 모함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거야. 박진만의 외침은 오히려 유죄를 자백하는 것처럼 다급하고 비굴했습니다. 한식은 품 안에서 33년 전부터 간직해온 증거물들을 꺼내 상위에 내던졌습니다. 챙강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지요. 이게 증거다. 내 놈이 동생 부부의 차가 불타는 걸 구경하다가 현장에 떨어뜨린 내 놈의 이니셜이 박힌 만년필. 그리고 그날 밤 내 놈의 그 추악한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도 여기 있다. 내가 평생을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다. 한식은 안주머니에서 낡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강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한식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박진만의 목줄을 겨누고 있었지요. 노부의 전신에서는 33년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벼려온 서슬퍼런 투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이제 무거운 정막을 넘어 숨조차 쉬기 힘든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큰아버지이자 친부라고 믿고 싶었던 남자의 얼굴 위로 가식적인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이 보였지요. 박진만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지도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지우는 즉시 상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강직한 눈빛이 만년필 끝에 새겨진 박진만의 이니셜을 확인하자 입가가 서늘하게 굳었지요. 그녀는 옆에 앉은 동우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우는 이제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구분 등이 사실은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패였음을 동우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상위에 놓인 증거물들과 박진만의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노신사의 눈에는 이제 박진만을 향한 차가운 경멸과 한식을 향한 깊은 경외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지요. 강 회장은 박진만을 매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장, 자네의 그 화려한 배경 뒤에 이런 구린내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군. 사람이 어찌 이리도 추악할 수 있단 말인가. 한식은 박진만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듯 나직하고도 묵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박진만, 넌 절대로 동우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
넌 그저 동우의 인생을 훔치려 한 도둑놈일 뿐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 아들 동우는 내가 지킨다.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한식의 선언이 연회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박진만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고 동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한식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화려했던 상견례장은 이제 33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부의 빳빳한 양복 소매 끝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닦아온 정직과 헌신의 광채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식은 아들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동우를 따뜻하게 감싸안고 있었지요. 그 순간 청운각의 화려한 조명보다 노부의 낡은 진심이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실의 정막은 이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위에 놓인 화려한 음식들은 온기를 잃은 채 식어갔고 그 중심에 놓인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금장 만년필은 마치 박진만의 목을 겨누는 시퍼런 칼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지요. 한식이 토해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던 동우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을 때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상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눈동자가 펜촉에 새겨진 박진만의 이니셜과 대연의료재단의 문장을 훑어내렸지요. 강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 선생이 가져오신 저 테이프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군. 지훈아, 내 가방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지 않으냐? 지훈은 변호사 업무상 늘 휴대하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한식의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지요.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33년 전 비 내리는 사고 현장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확실하게 밀어버려. 진혁이 그놈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제 무덤을 판 거야. 기름이 새고 있으니 곧 불이 붙겠지. 목격자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아이는 신경 쓰지 마. 그 아이까지 사라져야 후환이 없지 않겠어?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그 서늘한 음성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핏덩이였던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이가 바로 눈앞에 박진만이라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요. 동우의 손끝이 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진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노인네가 어디서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놈을 사온 게 분명하다고. 회장님, 저 낡은 테이프 하나로 나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33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는 진작에 끝났단 말입니다. 박진만의 비굴한 외침에 지훈이 서늘한 눈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상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박진만을 압박했지요. 이사장님,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큰 착각입니다.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당신이 동생 부부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조카인 동우 씨까지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직접 공소시효를 언급한 순간 스스로 살인자임을 자백한 꼴이 되었군요. 지훈의 날카로운 법리적 공격에 박진만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식적인 신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지요. 의자를 거칠게 밀치며 일어난 박진만은 한식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더러운 노점상 늙은이가 떡볶이나 팔며 조용히 뒤져갈 것이지
어디서 감히 재벌가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 판을 깨. 내 놈이 동우를 키운 건다. 나중에 나한테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수작 아니냐. 너 같은 천민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박진만의 천박한 본성이 튀어나오는 순간 동우의 눈빛이 검사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잿빛으로 변했던 그의 얼굴에 서슬퍼런 정의의 기운이 차올랐지요. 동우는 박진만이 왜 33년 만에 자신을 찾았는지, 왜 그토록 다급하게 자신을 입적하려 했는지 그 추악한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만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아들이 아닌 범죄자를 심판하는 검사의 그것이었지요. 박진만 씨, 이제야 알겠군요. 당신이 왜 나를 조카라고 부르며 접근했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당신의 범죄를 가려줄 방패로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 현재 내가 수사 중인 대연의료재단의 리베이트 사건 그 수사팀의 주임 검사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혈연이라는 쇠사슬로 내 눈과 귀를 막으려 했던 것 아닙니까? 동우의 묵직한 목소리에 박진만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동우는 멈추지 않고 박진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조카의 정의감까지 이용하려 들다니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죽인 우리 부모님의 원혼이 그리고 33년간 나를 지켜준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겁니다. 박진만은 이제 실성한 듯 웃으며 발악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 나약한 동생놈이 재단을 물려받았으면 대연은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나를 심판해? 너도 내 덕분에 그 비천한 떡볶이 장수 아들이 아니라 대연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박진만의 광기 어린 자백에 강 회장은 깊은 혐오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우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사팀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수갑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동우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금속보다 더 무겁게 박진만을 조여왔습니다. 차장님, 최동우 검사입니다. 지금 청운각 연화실로 수사관들 급파하십시오. 피의자 박진만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 완료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 즉시 신병 확보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동우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진만은 허망한 눈으로 주저앉아 헐떡거렸지요. 지우는 조용히 한식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한식은 아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들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찢겨진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왔지만 한식의 33년 헌신은 마침내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상받고 있었지요. 별실 밖으로 수사관들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만은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지만 지훈의 법적 논리와 동우의 단호한 명령 앞에서는 그저 추악한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강 회장은 박진만이 연행되는 광경을 싸늘하게 지켜보다가 한식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아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최 선생, 미안하오. 내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 살인자를 사돈으로 맞을 뻔했구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과 내 딸의 인생까지 저 악마에게 먹힐 뻔했소. 강 회장은 이어 곁에 서 있던 동우를 바라보며 나직하고 힘있게 말했습니다. 최 검사, 자네는 정말 위대한 아버님을 두었군. 저런 악마로부터 자네를 지켜내고 검사로 키워낸 건 저분의 평생을 건 투쟁이었어. 자네 아버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재벌보다 고귀한 분일세.
강 회장의 일침에 동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한식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아버지를 아프게 했어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동우의 통곡이 연화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 역시 한식의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고개를 숙였지요. 한식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33년간 떡볶이를 팔며 굽어버린 그의 등 위로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한식의 빳빳한 양복 소매를 비추었어요. 그 소매에는 33년 전 사고 현장의 빗물 대신 아들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정의를 지켜낸 아버지의 자부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집의 조명보다 노부의 거친 진심이 더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었지요. 정의는 승리했고 아비의 사랑은 악마를 이겼습니다. 한식은 비로소 굽었던 허리를 당당히 펴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연화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진만의 비명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동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검사의 신분도 박진만이 약속했던 화려한 배경도 이제는 수치스러운 명예가 되어 동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동우의 눈물은 잘 닦인 바닥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준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모를 죽인 악마의 손을 잡으려 했던 어리석음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한식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들은 여전히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었지만 자식의 허물을 탓하기에 아비의 마음은 너무나 넓고 깊었지요. 한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동우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동우야, 일어나라. 이제 다 끝났다. 어서 일어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그런 짓을 저는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아버지. 동우는 한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켜보던 지훈과 강 회장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지요. 강 회장은 천천히 걸어 나와 한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일궈온 대재벌의 회장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보낸 노점상 앞에 허리를 숙여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최 선생, 정말 미안하오. 내 사위 될 사람의 뿌리만 살폈지 그 뿌리를 지켜온 당신의 그 숭고한 세월을 알아보지 못했구려.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짜 어른이자 귀감이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 줄도 모르고 무례를 범했으니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오.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식은 오히려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못나서 우리 동우가 잠시 길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귀한 댁 따님 앞길에 재를 뿌린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때 곁에서 눈물을 닦던 지훈이 한식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식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버님, 저 동우 씨가 아니라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재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고 33년을 버티겠어요.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동우 씨 용서해 주세요. 저도 아버님 모시고 평생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지훈의 따뜻한 위로에 한식의 메말랐던 눈시울에서도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우는 지훈의 말에 더욱 깊은 회한을 느끼며 고개를 파묻었지요.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에는 진정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청운각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를 지나 넓은 마당으로 나왔을 때 정오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동우는 한식의 뒤를 따르며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 멈춰선 한식이 문득 뒤를 돌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동우야, 이리 좀 와보거라. 동우가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한식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박진만과의 싸움 중에 그리고 아버지를 밀어내던 그 모진 시간 중에 엉망이 되어버린 넥타이였지요. 한식은 돋보기도 쓰지 않은 채 침침한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의 넥타이를 정성스레 다시 매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돼서 말이야. 이렇게 넥타이가 삐딱하면 남들이 우습게 본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무새는 똑바로 해야지. 한식의 뭉툭한 손가락이 동우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 국물이 배어들고 기름때가 찌든 그 손이었지만 동우에게는 그 어떤 명품 실크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한식은 아들의 넥타이 매듭을 단단히 조여준 뒤 구겨진 양복깃을 손바닥으로 탁탁 털어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참 잘생겼네. 우리 동우 이제 다시는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다 이 애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니까 다 잊어버려. 아버지. 동우는 결국 한식의 품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한식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닦았지요.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은 부자의 모습 위로 33년의 헌신과 용서가 눈부신 햇살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과 지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떡볶이 국물 같은 끈적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지요.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만은 검찰로 압송된 뒤에도 자신의 권력을 믿고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검사의 본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박진만과의 혈연관계를 이유로 수사에서 손을 떼려 했으나 강 회장과 검찰 지휘부의 신뢰 속에 특별수사팀의 일원으로 박진만의 죄를 파헤치는데 온 힘을 쏟았지요. 몇 달 뒤 서초동 법원 청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연의료재단 박진만 이사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법정 안은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박진만은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비굴한 노인의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석에 앉은 동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박진만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33년 전 동생 부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단 기금 횡령과 뇌물공여까지 동우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피해자인 부모님의 원한과 아버지가 겪은 고통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피고인 박진만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고 인명을 살상했으며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사의 신념까지 기만하려 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동우의 구형이 끝남과 동시에 박진만은 실성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엄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박진만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박진만이 끌려나가는 법정 문 너머로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지켰던 그 참혹했던 빗길 사고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재판이 끝난 뒤 남대문 시장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떡볶이 판 앞에서 정신없었을 한식의 떡볶이 가게가 오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박진만의 악행으로 얼룩졌던 상견례를 대신하여 다시 마련된 진짜 상견례 자리를 위해서였지요. 강 회장과 지우는 따스한 미소를 띠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식은 아들이 백화점에서 맞춰주었던 그 남색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찢어졌던 초대장 대신 동우와 지훈이 정성껏 쓴 손편지가 상 가운데 놓였지요.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시 모시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식의 사과에 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최 선생, 무슨 말씀을 하시오? 내 평생 다닌 그 어떤 호텔 식당보다 여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정말 맛이 기가 막히는구려. 이 국물 맛에 최 검사가 이렇게 단단하게 큰 모양입니다. 강 회장은 한식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안주 삼아 연신 잔을 비웠습니다. 지우는 한식의 옆에 앉아 반찬을 놓아주며 살갑게 굴었지요. 동우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야 비로소 가슴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우나 그리고 회장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 생명, 평생 정의와 가족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동우의 다짐에 한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시작은 비극적인 사고였으나 그들이 쌓아온 33년의 세월은 그 어떤 천륜보다 강한 유대감이 되어 흐르고 있었지요. 떡볶이 판을 닦던 거친 손이 검사 아들의 미래를 닦아주었고 굽었던 아버지의 등은 아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튼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시장통의 떠들썩한 소음조차 축복의 노래처럼 들려오는 그 오후, 한식은 하늘에 있는 아내와 동우의 친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우리 동우,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지훈과 동우의 마주 잡은 손 위로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태양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증명한 위대한 노부의 승리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독방의 공기는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죄수복을 입은 박진만은 창살 사이로 비좁게 들어오는 누런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한때 의료계의 황제로 군림하며 온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영혼까지 말라버린 초라한 노인의 형상뿐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영원한 방패가 될 줄 믿었지만 진실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 그 거대한 성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도소 복도에 울리는 간수의 무거운 발소리에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법정에서 동우가 낭독했던 준엄한 구형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고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의 기억들이 밤마다 그를 지옥 같은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지요. 33년 전 동생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유히 담배를 피우던 그 오만함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박진만의 연대기는 그렇게 법의 기록 속에 영원한 유죄로 남겨졌고 그는 죽음보다 깊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박진만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법적 처단은 끝났습니다, 아버지. 면회 대신 전해진 동우의 단호한 소식은 박진만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무거운 종말이었지요. 그는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잊혀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대문 시장에도 눈부신 봄볕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비린내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던 시장통 골목에 오늘은 화사한 꽃향기와 시끌벅적한 풍물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바로 동우와 지윤의 소박한 결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화려한 호텔 예식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한식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시작될 성소라며 시장 상인들을 모두 초대했지요. 한식은 동우가 선물했던 그 아픈 사연이 담긴 남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찢어졌던 초대장 대신 동우가 직접 달아준 붉은 카네이션이 그의 가슴팍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요. 한식은 거울 앞에 서서 양복깃을 매만지며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새삼 부끄러웠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오늘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한식씨, 오늘 정말 신수헌하네. 시장통에 이런 신사가 어디 있어? 옆자리 김씨가 새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나 한식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한식은 멋쩍은 듯 허허 웃으며 예식장으로 꾸며진 시장 중앙광장으로 향했지요. 시장 상인들은 제1처럼 기뻐하며 국수를 삶고 떡을 돌렸습니다. 강 회장은 시장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를 마시며 소탈하게 웃었지요. 최 선생, 오늘 정말 보기 좋소? 저 두 사람, 당신의 그 깊은 뿌리 위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랄 거요. 당신이 지켜온 이 정직한 시장 바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예식장 아니겠소? 강 회장은 한식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식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회장님, 부족한 저희 동우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떡볶이만 팔 줄 알았지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고 단아한 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한식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강직한 변호사이자 이제는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된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한식의 거친 손을 오히려 꽉 쥐어주었지요. 지훈은 아버님이라 부르며 한식의 곁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식은 그 미소를 보며 33년 전 비 내리는 도로 위에서 동우를 품에 안았던 그날부터의 모진 세월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식이 중반에 다다랐을 무렵 동우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는 한식의 주름진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입을 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 골목 구석구석까지 웅장하게 울려 퍼졌지요. 여러분, 다들 제가 검사가 되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용은 제가 아닙니다. 33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제 생명을 구하고 평생을 이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팔며 저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용이십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한식을 향한 깊은 존경을 전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숙연해진 채 동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저는 저를 키워준 이 거칠고 투박한 손이 박진만이 가졌던 그 어떤 금력이나 권력보다 더 고귀하다고 믿습니다. 검사 아들이라는 명예보다 이 시장통 떡볶이집 아들이라는 이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동우가 한식을 꽉 껴안자 시장통에는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식은 아들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꺽꺽거리며 오열했지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33년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굽었던 노부의 등 위로 시장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쏟아졌고 하늘에 있는 아내와 동우의 친부모님도 이 광경을 보며 웃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결혼 후에도 동우와 지훈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중에는 법복을 입고 정의를 세우는 검사와 변호사로 치열하게 살았지만 주말이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지요. 고급 승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온 부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강 검사님, 오늘은 떡볶이가 좀 덜 매운 것 같은데 양념 좀 더 넣어봐요. 단골 손님의 너스레에 동우는 국자를 휘저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떡볶이 판 아래 연탄불이 타오르듯 동우의 열정도 시장 바닥에서 다시 뜨겁게 달궈졌지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저희 아버지 손맛 닮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며느님이랑 남산 구경 가셨거든요. 오늘가는 제가 책임질 테니 믿고 드셔보세요. 지훈 역시 쟁반을 들고 골목을 누비며 손님들에게 단무지를 나르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대기업 가문의 딸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한식의 예쁜 며느리일 뿐이었지요. 지훈은 한식이 가르쳐준 대로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몸소 배워갔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한식은 노점 앞에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고 상인들에게 우리 며느리요라고 소개하며 자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낙이 되었지요. 시장 사람들은 한식 씨 정말 성공했어. 저런 자식들을 뒀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지훈이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찐빵 사다 놨어요. 어서 드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동우, 지훈아. 너희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 검사가 여기서 떡볶이 판만 닫고 있어서 되겠냐? 아버님, 저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여기서 일하고 나면 법원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니까요. 지훈의 살가운 대답에 한식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장 골목에 노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세 사람은 노점 가판대 옆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식은 아들이 고쳐 매준 넥타이를 매만지며 붉게 물드는 시장 풍경을 바라봤지요. 여보, 정수가 보고 있지? 우리 동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우리 며느리 지훈이가 얼마나 살가운지 몰라. 나 이제 정말 바랄 게 없다.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식의 나직한 혼잣말에 동우가 한식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떡볶이 판을 닦느라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갈라진 아버지의 손. 동우는 그 손등 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평생 이 떡볶이 냄새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이 삶,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노을빛이 시장 골목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떡볶이 판 아래의 불꽃은 오늘도 따뜻한 김을 내뿜으며 시장 사람들의 고단함을 달래주고 있었지요. 한식은 비로소 33년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당당하게 허리를 폈습니다. 아들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지켰고 아버지는 사랑의 이름으로 아들을 지켰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33년의 헌신이었고 그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시장통의 위대한 예찬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최한식과 그 가족이 써내려갈 행복한 연대기는 이제 막 찬란한 황금빛 노을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아비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했습니다. 청운각의 비극은 이제 시장통의 축복으로 승화되어 지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감동의 향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떡볶이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이 애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한 그릇 골라주마. 시장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식의 노점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 증명해낸 가장 고귀하고 정직한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한식은 국자를 들고 아들의 그릇에 떡볶이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찬란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